사람들이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가치를 너무 서둘러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뜨자마자 바로 답하고 상대의 눈빛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급히 묻습니다. 오해 섞인 말이 한마디 나오기만 해도 모든 이유와 고통을 쏟아내 마음 전체를 탁자 위에 펼쳐 보이며 상대가 가라 리해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관심을 증명한다고 믿고 많이 설명하면 상대가 더 공정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언제나 즉시 나타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달려오며 묻기도 전에 스스로를 해명한다면 그 사람이 존재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처음처럼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답장이 빠르냐 느리냐에 있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업무 메시지에 몇 분 안에 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기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즉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속도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그 속도 뒤에 숨어 있는 공포와 불안입니다. 응답과 반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은 생각을 거칩니다. 반응은 상처에서 곧장 말로 튀어나옵니다. 응답은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불편함을 당장 없앨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응답은 문제 해결을 향하지만 반응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이 감정을 쏟아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민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민지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었으며 거의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했습니다. 동료가 한밤중에 발표 자료를 고쳐달라고 해도 해주었고 남자친구가 짧고 무뚝뚝한 문장을 보내면 저녁 식사를 멈춘 채 화가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내일 잠깐 이야기합시다 라고만 말해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장면을 수십 가지로 상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낼수록 저는 그녀가 침착해서 빨리 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서 빨리 답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웠고 연인이 떠날까 두려웠으며 동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늘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가 1시간만 늦게 답해도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야기하자는 짧은 말 하나가 최악의 미래 전체를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재 벌어지는 사건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버림받았던 기억,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 아무도 자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지 같은 사람에게 상대가 너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답장을 늦게 해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얕고 위험한 조언입니다. 그들은 지연을 권력 게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매분 초조해하면서도 시계를 보며 일부러 3시간이 지난 뒤에 답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침착함은 일부러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답하든 1시간 뒤에 답하든 자신을 잃찬 것이 침착함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이 두려워 열통의 메시지를 떠보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한마디를 자신이 가치를 결정하는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반드시 말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말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때는 즉시 목소리를 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 침묵 뒤에 숨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도발을 당했을 때는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허락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쪽 시장에는 한겸이라는 등잔 수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었고 가게 뒤 작은 목조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해도 한참 멈춘 뒤에야 대답하는 그를 말 느린 한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손님이 등잔 값을 물으면 그는 불꽃을 바라보고 손을 닦은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어느 관리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도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머리까지 느려졌다고 비웃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질문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한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영리하다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심지를 고치고
금이 간 유리를 갈아 끼우고 손님에게 건네기 전 불이 제대로 붙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초겨울이 어느 저녁 한양의 기와 지붕 위로 눈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시장 맞은편 주막에서는 부유한 상인 박무진이 몇몇 쌀장수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부유하고 결단력이 빠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만 나눠도 상대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짙은 남색 비담옷을 입은 스나가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올라온 상인 강석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북쪽 산지에서 최상급 인삼을 확보했는데 한국까지 운송할 자금만 보태면 2달 안에 내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태는 매우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러 관리의 이름과 큰 상단을 언급했고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오늘 밤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정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물건을 따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4배의 수익이라는 말을 듣자 박무진이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탁자를 치며 자신이 가장 많은 은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자 주변 상인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겸은 맞은편 처마 밑에서 주막 주인이 등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조용히 남새 고시 사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석태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영감 한참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군. 평생 등잔만 고쳐서 장사 이야기는 모르는 모양이지? 주막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무진도 말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길가에 앉아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모습만 보게 되는 법이오. 한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게를 내려놓고 등잔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심지를 조절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강석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인삼을 함경도 산지에서 부산으로 옮겼다고 하셨소? 그렇소. 이번 계절에는 산길이 열흘 넘게 눈으로 막혀 있소. 나리의 행상대는 어느 길로 지나왔소? 강석태는 순간 멈칫했지만 큰 눈이 내리기 전에 출발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한겸이 다시 물었습니다. 물건이 항구 바깥 창고에 있다고 했소. 그런데 나리 신발에는 서쪽 지방의 붉은 흙이 묻어 있소. 해안이 모래 섞인 진흙이 아니오. 나리는 부산에서 오는 길이 아니라 서대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오?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석태는 친척을 방문하느라 들렀다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겸은 탁자 위에 도장이 찍힌 문서를 빨아보았습니다. 부산 관아의 인장은 오래되어 왼쪽에 작은 이 빠지나 흔적이 있소. 그런데 이 도장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둥글군. 가짜를 만든 사람은 진짜 인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양이요. 강석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무진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탐욕 때문에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겸이 괜히 현명한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태는 모욕을 받았다며 서류를 챙겨 급히 주막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서문 근처 여관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석태는 가짜 문서로 상인들이 돈을 빼앗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짐 속에서는 여러 개의 위조 인장과 표적이 된 부자들이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무진은 은을 잃지는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함정을 뜰까지 땀내는 사실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한겸이 등장 가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본 것이오? 한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등잔 유리에 낀 검은 그 흐름을 닦은 뒤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빨리 본 것이 아니오. 모두가 말하느라 바쁠 때 나는 볼 시간이 있었을 뿐이오. 그 말은 침묵을 신비한 능력처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한겸이 진실을 알아챈 것은 말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군중의 목소리가 마음 전체를 채우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세부를 확인할 공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 박자 늦추는 이유는 신비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투자 제안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은 당신이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막 알게 된 사람이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서둘러 관계를 확정하자고 할 때 잠시 멈추면 통제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가 인터넷에 퍼질 때 잠깐이 멈춤은 잘못된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게 합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짧게 편집된 영상 하나 때문에 한 직원이 명예가 거의 무너질 뻔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직원은 고객이 항의하는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비난하고 여러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퍼나르며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전체 CCTV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확인하자 그는 고개를 비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울던 아이를 달래느라 미소를 지었고 이후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단 몇 분이 지연이 공정함과 모함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멈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동안 불편한 감정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쏟아내지 않은 채 느껴야 하고 누군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불안을 견뎌야 하며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침묵이 강한 이유는 상대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와 마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약하게 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진짜 약한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마디 도발만으로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껍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당신을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당신이 행동을 조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을 오만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경솔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30분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사흘 동안 사라져 상대를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면이 힘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침묵하는 깊은 사람인 척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고귀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명료함과 자존감,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조종하고 숨기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나약함일 뿐입니다. 사람이 가장 성급하게 반응하는 곳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업무에는 절차와 원칙이 있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스스로 길을 찾아 밖으로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서연이라는 여성이 저녁 8시에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괜찮아? 메시지는 읽혔지만 답이 없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30분이 지나자 어제 대화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고민합니다. 10시가 되자 나한테 화났어? 라고 또 보냅니다. 답이 없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라고 씁니다. 자정 가까이 되면 3번이나 전화를 겁니다. 서연은 연인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안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은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다음 날 아침, 연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동안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는 침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휴대전화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연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부부싸움만 하면 며칠씩 집을 나갔고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아빠를 화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를 버릴지도 몰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침묵을 곧 버림받은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성인이 된 뒤 이성은 연인이 그저 바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증거를 찾아 헤맵니다. 그녀는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옷을 입고 나타난 과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자신을 약하다고 비난하거나 더 차갑게 굴어 바로 답하지 말고 상대가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어 같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차가운 척하는 것은 상처를 눌러둘 뿐 치료하지 못합니다. 더 성숙한 방법은 서연이 3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은 증거가 아니다. 둘째, 사실과 머릿속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메시지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질렸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나를 떠나고 있다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책임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명확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고 자신이 일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할 때 연락해줘.
내가 괜찮은지만 알고 싶어. 여기서의 멈춤은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침묵은 힘이다라는 말을 이용해 연인을 괴롭힙니다. 일부러 읽고도 답하지 않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라져 상대가 추측하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흔히 침묵이 처벌이라고 불립니다. 결코 깊은 태도가 아닙니다. 대화를 피하고 상대의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알립니다. 지금은 너무 긴장해서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내일 저녁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 뒤에 내가 전화할게. 이 말은 분명한 경계를 만듭니다. 상대는 버림받았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에는 시작점과 이유가 있고 대화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랑은 누가 상대를 떨 필요로 하는지 결혼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답장을 떠늦게 하는 사람이 승자이고 더 차가운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척한다면 결국 차가운 방 하나만 만들게 됩니다. 자존감은 관심 없는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경계를 잃지 않는데 있습니다. 원해서 빠르게 답할 수 있지만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두려워 모든 우선순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평생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성급한 반응은 오래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퇴근해 보니 아들이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엔 너는 왜 늘 그렇게 덤벙거리니? 라고 소리칩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도와 상을 치우다 컵을 떨어뜨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늘 덤벙거린다는 말은 아이의 기억 속에 자신을 규정하는 문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시험 점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너 때문에 엄마가 실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더 노력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사랑은 내 성적에 달려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어머니의 조언을 듣자마자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이해한 적 없어 라고 반박합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지나치게 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처에서 반응한다면 대화는 누가 더 아픈지를 증명하는 전쟁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의 멈춤은 서로를 방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분노가 수년 동안 붙어있을 꼬리표로 바뀌는 것을 막는 능력입니다. 너는 늘 무책임해 라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컵이 깨져서 아빠가 지금 화가 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엄마는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내게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조언은 듣고 싶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말은 약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공정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말보다 오히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이 날카로운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는 쉽습니다. 자신이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의 인격을 짓밟지 않는 문장을 말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북한산 자락에는 청운함이라는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성호라는 늙은 종지기가 살았습니다. 그는 고승도 아니었고 학문으로 이름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은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종을 닫고 새벽이면 종을 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가을 이준호라는 젊은 유생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습니다. 준호는 많은 책을 읽었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논쟁에 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찻집에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곧바로 경전은 인용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해 상대가 침묵할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준호는 침묵을 패배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면 왜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논쟁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지만 함께 앉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감을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그는 청운함의 몸을 피했습니다. 윤성호가 천천히 동종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까? 윤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종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니면 대답을 모르시는 겁니까? 노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닭목을 들어 종을 한번 쳤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계곡을 건너 바위벽에 부딪혔다가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들리느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종소리입니다.
지금은. 준호는 곧바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종소리가 사라진 뒤에 침묵은 깊었습니다. 처마 끝에서도 위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윤성호가 말했습니다. 종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이 된다. 침묵이 있어야 한 번이 종소리에도 모양이 생긴다.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 지혜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나 모든 말을 다 꺼내놓으면 듣는 사람은 어떠는 말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준호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전을 인용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와 군자의 의리에 대해 계속 말했습니다. 윤성호는 듣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할수록 자신이 많이 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성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답을 찾으러 온 것이냐? 아니면 져줄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준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그날 밤 곧바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한마디만으로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날 준호는 남자를 떠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그는 매우 날카로운 글을 썼습니다. 시험관이 관점을 공격하고 이전 세대 학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재능은 분명했지만 글 전체에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낙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 친구 김태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태윤이 합격한 것은 인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아플 때마다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어야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리고 태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은 여러 달 동안 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수많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씩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듬해 겨울, 준호는 다시 청운함을 찾았습니다. 윤성호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사람처럼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라.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두 사람 모두의 품위를 지켜주는가?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까지 짓밟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준호가 어떤 책에서도 읽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늘 진실을 칼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여러 해 동안 준호는 여전히 말을 짜냈습니다. 노인이 그를 침묵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해로운 정책 앞에서는 계속 논쟁했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했으며 자신이 견해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대화를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상대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제자가 실수하면 그 사람 전체를 깎아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준호가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침묵의 목적은 우리를 신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하며 더 무게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팀장이 회의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만든 계획 때문에 프로젝트가 2주나 늦어졌습니다. 성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디자인팀이 자료를 늦게 보냈고 고객이 요구 사항을 바꿨으며 처음부터 팀장님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모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상태에서 쏟아진 말은 듣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만 줍니다. 더 성숙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일정 때문에 우려하시는 점을 이해합니다. 내부 승인 절차에서 사흘 늦어진 부분은 제 책임입니다. 다만 전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일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12일에 요구사항을 변경했고 디자인 자료는 15일에 도착했으며 저희 팀은 17일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테스트 단계를 조정해 나흘을 만회하는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침묵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들었고 자신이 책임을 인정했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멈춤이 진짜 힘입니다. 목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사람을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모욕적인 말이 한 방 안에서만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몇 글자의 댓글이 수천 명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공격당한다고 느낄 뿐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관중이 있다는 감각이 자아에게 즉시 반응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게시물 아래에 당신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군요 라고 씁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심장이 빨리 뜁니다. 상대의 프로필에 들어가 약점을 찾고 날카롭니다. 답글을 씁니다. 상대가 다시 답하고 당신도 또 답합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밤이 되어도 당신은 그 일을 떠올리지만 상대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견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지키고 있는 것이 나는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일 뿐입니다. 인터넷에는 흔히 4가지 방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반응입니다. 특히 그 정보가 위험을 만들 수 있다면 필요한 행동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이학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폭력을 부추긴다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어떤 계정이 당신을 괴롭히고 모욕하거나 사적이는 정보를 공개한다면 경고하고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질문을 하고 근거를 요구하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자신이 견해를 바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기 위한 반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를 침묵시키고 군중이 자기 편에 서게 만들고 마음속 불편함을 없애고 싶을 뿐입니다. 앞이 3가지는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대부분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 댓글에 답하기 전에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이 논쟁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을 얻으려 하는가? 어떤 계정은 일부러 극단적인 말을 던져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화낼수록 그들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평정심을 잃도록 설계된 게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 극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준이 다른 사람과는 논쟁하지 않는다는 말을 모든 반론을 피하는 핑계로 사용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것은 침착함이 아니라 철학이 옷을 입은 오만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도발 앞에서 침묵하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와 선의가 있는 이견이라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들을 줄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듣기 싫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을 막아 줄 뿐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도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삶에서 가장 분명한 성숙의 표지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의견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견해에 허점이 있다고 말해도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반론을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과격하게 반응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연봉의 채용 제한은 즉시 수락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 회사 문화, 책임 범위와 성장 가능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채만 남았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아파트는 서둘러 계약금을 넣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법적 서류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할 시간을 줍니다. 막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운명이라고 말하면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그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한 밤에는 당장 사직서를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사직서를 쓰되 보내지는 않고 한숨 자고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다음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추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훈련된 사람에게는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아주 짧은 멈춤이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하루를 기다렸다가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스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분류하며 자료의 근거에 결정합니다. 운전 중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면 철학적으로 분석하려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반사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조언은 언제나 천천히 답하라가 아닙니다.
감정이 상황을 알아차리는 능력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게 하라입니다. 속도가 생명을 구하는 때가 있고 속도가 인생을 망치는 때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 둘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침묵을 강조하는 많은 콘텐츠가 이도치 약한 사람에게 계속 참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모함을 당했다면 오랫동안 침묵할수록 거짓말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때를 선택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요구한다면 침묵은 충성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른은 무시하는 법을 빼워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사건은 기록되어야 하며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이 반복해서 당신을 모욕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당신이 경계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면 침묵한다고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때하는 사과 한마디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동생과 8패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심한 말을 했고 형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8패 뒤 동생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은 영정 앞에 오래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침묵이 내 품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침묵은 시간이 기회를 빼앗아 가도록 도왔을 뿐이었다. 모든 침묵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필요한 침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때문에 길어져 아무도 넘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벽이 되는 침묵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이고 상대에게 선의가 있다면 어려운 대화를 침묵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더 잘 말하기 위해 늦추는 것이지 말하지 않기 위해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과에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한 행동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회의 중 당신이 말을 끊고 사람들 앞내서 무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 행동이 만든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넷째,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팀원들 앞에서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이 다를 때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라는 말보다 이런 사과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거절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일을 더 맡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모욕하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착해졌을 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거절하면서 지나치게 설명합니다. 이유를 수십 가지 늘어놓고 계속 사과하며 상대가 기율을 하나씩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경계는 누군가에게 채점받아야 하는 논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예에 바르며 일관된 거절 한마디가 많은 변명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전주 근처 작은 마을에는 김화영이라는 한지 장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좋기로 유명해 누가 부탁해도 거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돈을 빌리면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했고 친척이 아이를 며칠만 맡아달라고 했다가며 딸 동안 머물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터무니없이 값을 깎아도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그대로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화영을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두려워서 친절했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 딸이 열이 심하게 났지만 화영은 값을 억지로 깎은 상인이 주문을 맞추느라 밤새 한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 그런데 엄마가 힘들 때는 왜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 그 질문 앞에서 화영은 자신이 침묵이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이용당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고 딸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화영은 상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제시한 가격으로는 재료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주문은 약속대로 만들겠지만 다음부터는 새 가격으로만 받겠습니다. 상인은 화를 내며 다른 장인을 찾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화영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소매 아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리의 선택입니다.
상인은 떠났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영만큼 좋은 한지를 만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경계의 이야기가 이처럼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더 이상 쉽게 조종할 수 없게 되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는 고객도 있고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떠남이 손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헐값에 팔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화영이 기념설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모욕하지 않았고 위협하지 않았으며 몇 시간씩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말을 늦추는 법입니다. 신비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허락과 사과의 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경계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긴 서두를 붙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고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고 당신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스스로 낮춰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예에 바를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은 방문객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 몸에 대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이 정보는 사적인 것이어서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분명합니다. 멈춤은 10문장의 간청 대신 한 문장의 명료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불편한 진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계를 가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은 당신이 변하자 이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즉시 답해주던 모습에 익숙한 사람은 이제 차가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떠안던 당신에게 익숙한 사람은 당신이 남 탓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 시작한 순간에 들려오는 모든 평가를 곧바로 믿지는 마십시오. 3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 경계는 공정한가? 정당한 필요를 보호하는가?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전달했는가?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상대의 불편함이 자동으로 당신이 변감이 자동 못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존감과 자아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말합니다. 나는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아는 말합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어야 한다. 자존감은 말합니다. 증거로 진실을 한번 분명히 설명하겠다. 자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강요하겠다. 자존감은 말합니다. 이곳이 나를 해치기 때문에 떠나겠다. 자아는 말합니다. 내가 사라져서 그들이 후회하고 따라오게 만들겠다. 겉으로는 두 태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침묵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침착해지기 위해 다툼이 자리를 떠난 사람은 대화할 수 있을 때 돌아옵니다.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 떠난 사람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침묵을 끌고 갑니다. 일부러 왜곡하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소용없음은 알고 침묵하는 것은 에너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의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책임지기 두려워 설명하지 않는 것은 회피입니다. 지혜는 하나의 고정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의 진짜 동기를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전에 진정으로 멈추는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재며 일부러 늦게 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오래 반복하여 모든 불편함이 위험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몸이 배우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3번 호흡하는 규칙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재치 있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턱이 힘을 풀고 천천히 3번 숨을 쉬십시오. 3번이 호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이 일이 늦어진 것은 당신이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첫 반응은 당신이야말로 팀 전체를 늦췄잖아요. 일 수 있습니다. 3번 숨을 쉰 뒤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결론 내리기 전에 각 일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기록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화를 인신공격에서 사실 확인으로 돌려놓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에서 입안하는 이를 말로 붙잡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 나는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분노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보는 대신 지나가고 있는 상태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와 내가 곧이 분노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고 말하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면이 관찰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두 칸으로 나누십시오. 왼쪽에는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는 사실을 적고 오른쪽에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연인이 3시간째 답하지 않았다. 해석 그는 나에게 질렸고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 사실 부장이 내일 아침 만나자고 했다. 해석 나는 곧 해고될 것이다. 사실 친구가 다른 모임과 식사하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해석 모두가 일부러 나를 제외하고 있다.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칸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쓰되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으십시오. 처음부터 친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메모장에 솔직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15분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돌아왔을 때 세 종류의 문장을 지우십시오. 첫째는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랬어. 둘째는 절대화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기적이야. 넌 한 번도 나를 배려한 적 없어. 셋째는 현재 문제와 관계없는 상처 주기입니다. 오래된 실수를 다시 꺼내거나 외모, 가족, 혹은 상대가 믿고 털어놓았던 약점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사실, 감정, 필요와 앞으로의 행동만 남기십시오. 처음 쓴 문장은 이럴 수 있습니다.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늘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지. 너를 사랑한 걸 후회해. 다듬은 뒤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시간이 지난 뒤에야 취소했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 계획이 바뀌면 미리 말해주길 바라.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내 일정을 맞추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문장도 충분히 분명합니다. 실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 감정을 풀기 위해 관계 전체를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큰 결정에 대해 하룻밤을 두는 규칙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밤중에 받은 메시지 하나만으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나쁜 회의 직후 사직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폭로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곧 사라진다는 말만 듣고 큰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 잠을 잔다고 자동으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경보 상태에서 벗어날 시간을 줍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택지가 보일 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하룻밤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즉각적인 금전 피해 사고,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 도움을 구하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늦춘다는 것은 위험 앞에서 멈춰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멈춤을 만드는 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은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긴장한 순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짧은 문장 몇 개를 연습해 두십시오. 확인한 뒤 답하겠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화가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 멈추면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의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답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다리와 같습니다. 즉시 반응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두 극단 사이를 건너가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합리적인 시간 동안 오해받는 감정을 견디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진실의 기는 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머릿속으로 당장 들어가 모든 평가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오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설명할수록 더 많은 내용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실을 한번 명확히 말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시한 뒤 옳은 행동이 대신 답하게 하십시오. 최인경이라는 교사는 한 학부모에게 자기 아이를 차별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문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은경은 모든 일을 설명하는 긴 글을 당장 쓰고 싶었지만 교장은 침착하게 자료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시험지, 채점 기준, 주고받은 이메일과 학생을 지원했던 기록을 뽀관했습니다. 이후 학교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은경은 그 가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채점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은경이 화난 상태에서 바로 글을 올렸다면 사람들은 사실보다 분노만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늦추는 동안 그녀는 구조와 증거가 있고 자신이 책임까지 포함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망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이 정확하고 필요하며 도움이 될 만큼만 침묵하십시오. 이 원칙을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관찰만 하십시오. 즉시 반응하고 싶은 순간마다 상황, 감정과 실제로 한 행동을 적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날에는 불쾌한 메시지 새치기 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조언처럼 작은 일 앞에서 호흡하는 연습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반복되는 걱정 하나를 골라 사실과 해석을 두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넷째 날에는 화난 메시지를 쓰되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감정, 필용, 경계의 구조로 다시 고칩니다. 다섯째 날에는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고 짧은 거절 한마디를 해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갈등이 두려워 미뤘던 대화를 직접 다시 엽니다.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돌아봅니다. 어떤 멈춤이 자신을 더 명료하게 했고 어떤 침묵이 단지 회피였는지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도 곧바로 완벽히 침착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운전대를 빼앗는 순간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려도 자유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현대 서울 외곽에는 강도연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항상 침착함을 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마음을 닫고 딸 하늘에게도 감정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늘은 1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차갑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귀가하면 아버지는 지금 몇 시냐? 라고만 물었습니다. 미술대회에서 떨어졌을 때는 다음에는 더 노력해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울면 차 한 잔을 방문 앞에 놓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게 그 침묵은 굳게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부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도연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아빠와 의논하지 않았어? 하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나랑 진짜로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해. 그 말은 도연이 여러 해 동안 피해온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학교 행사에 가려고 여러 주문을 거절했으며 딸이 그린 그림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침묵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바라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빠는 슬픔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아빠처럼 모든 결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슬프다. 아빠가 미안하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거리감을 한 번에 지워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에 작은 틈을 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도연은 아내가 쓰던 목도리를 볼 때마다 곧 공방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자신이 충분히 착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다시 다퉜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칠씩 침묵하는 대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지금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을게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던 날, 도연은 작은 도자기 잔을 꺼냈습니다. 잔 밑바닥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묵은 듣기 위한 것,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침묵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수가 매우 적어도 도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더라도 모든 문장이 진실하고 책이 믿을 수 있습니다. 깊이를 만드는 것은 말이 양이 아닙니다. 말과 침묵 뒤에 있는 알아차림이 깊이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즉시 이기고 싶어 합니다. 모욕을 받으면 반드시 되받아쳐야 하고 오해를 받으면 곧바로 설명해야 하며 상대가 차가워지면 이유를 끝까지 물어야 하고 거절당하면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모든 승리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던진 한마디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사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설명에 붙잡으려 한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은 자신을 돌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슬프고 화나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성숙은 감정이 나타날 권리는 가지되 행동 전체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지는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분노를 쓰는 대신 지금 나는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는 대신 이 관계를 잃을까봐 두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대신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침묵으로 숨기는 대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논쟁이 아무데도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조종할 권리를 넘겨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연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사과를 피하거나 약한 사람을 홀로 두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말이 상처만 더할 때는 침묵할 줄 알고 진실과 책임과 연민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목소리를 낼 줄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원칙으로 묶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가치 있게 보도록 일부러 답을 늦추지 마십시오. 목적과 경계와 평온이 있는 삶을 만들어 자신이 가치를 증명하려고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가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당신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을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질 용기를 내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때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짧고 분명하게 바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은 선택할 권리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답하는 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보호하는가? 오해를 받았을 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려는가? 아니면 이미 유죄라고 단정하려는가? 결정 앞에서는 묻습니다. 나는 명료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놓칠까 두려워 선택하는가? 다른 사람이 침묵 앞에서는 묻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며 두려움이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가? 자신이 잘못 앞에서는 묻습니다. 책임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깊이 있는 침묵을 만듭니다. 깊은 물은 자신이 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잔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이 작은 바람 하나하나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잔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착함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중심을 지키는 모습, 도발을 당해도 명료함을 유지하는 모습, 상대를 충분히 해칠 힘이 있으면서도 인간다움은 잃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언젠가 당신은 분노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순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한 투자 앞에서 멈췄던 순간, 가족이 비밀을 이용해 말싸움에서 이기지 않았던 순간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순간에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침묵이나 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이 감정을 따라잡을 시간을 주십시오. 침묵하기 전에 그 침묵이 치유하고 있는지, 처벌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떠나기 전에 경계를 지키려는 것인지, 상대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상대가 진심으로 이해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단 1분이 침착함이 여러 해의 후회로도 되찾을 없는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생각을 알아맞히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자극에 따라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문장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동안 품위와 진실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관심을 증명하기 위해 속도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냉정함을 사용하지 않으며 강한 척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답해야 할 때 답할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때 멈출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가 필요할 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온을 내줄 가치가 없는 소음은 지나쳐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